아버지, 몇 달만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제 아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손주들도 볼 수 있고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다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목적은 제 집 명의를 아들 이름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저는 손주들 돌보는 무료 베이비시터였던 거예요. 새벽 7시부터 아이들 깨워서 밥 먹이고 유치원 데려다 주고 하루 종일 놀아주고 제가 올해 70살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복수를 했는지 궁금하시죠? 이 뻔뻔한 아들 부부가 마지막에 어떻게 무릎 꿇고 빌었는지 정말 통쾌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창원의 아침 공기가 참 맑습니다. 이른을 맞은 제가 혼자 사는 생활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었는데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어머, 이 고추 봐라. 벌써 이렇게 컸네. 뒷마당 텃밭에서 고추며 상추며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커피 한 잔 마시며 바라보는 텃밭 풍경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를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길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나름 적응했습니다. 아니, 적응을 넘어서 즐기고 있다고 해야겠네요. 김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동네 슈퍼 앞에서 만난 박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하십니다. 이런 소소한 인사가 하루의 시작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하,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최고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나이엔 건강이 최고인데 오늘 뭐 사러 나오셨어요? 계란 좀 사려고요. 어제 떨어져서 특히 옆집 박 할아버지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 합니다. 퇴직 전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라 말씀을 참 차분하고 지혜롭게 하세요. 김 씨, 텃밭 채소들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워요? 비법이 있어요? 비법이 뭐 있나요? 정성이지, 정성. 매일 물 주고 잡초 뽑고 사람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바로 그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는데 발신자가 아들 도윤이더라고요. 평소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는 정도였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도윤아. 무슨 일이냐?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30년 넘게 키운 자식인데 뭔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톤으로 말할 때는 분명히 부탁할 일이 있을 때거든요. 아버지, 사실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급한 일? 하연이가 갑자기 부산 본사로 발령이 났거든요. 정말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라서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한숨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럼 이사해야겠네. 힘들겠다. 그게 아버지. 임시로 몇 달만, 정말 몇 달만 아버지 댁에서 지낼 수 있을까요? 아이들도 있고 갑자기 집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역시나 그런 이야기구나.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혼자 살기 시작한 지 이제 막 안정이 되었는데 다시 북적거리는 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자식이 급하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있나요? 그래,
얼마나 있을 거냐? 넉 달만요, 아버지. 정말 넉 달만요. 그 사이에 부산에서 집 구해서 이사 갈게요. 넉 달만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왜 이렇게 신경 쓰였을까요? 알겠다. 다만 내 생활 패턴은 흐트러뜨리지 마라. 당연하죠. 저희가 최대한 조용히 지낼게요. 아버지 생활에 전혀 지장 안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조용했던 집이 북적거리게 되겠구나 싶으니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 씨, 댁에 누가 이사 온다면서요? 박 할머니가 묘한 표정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이사요? 누가 그런 말을 하세요? 아, 아드님 가족이 잠깐 들어온다고 하던데, 맞죠? 이상합니다. 제가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죠?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던가요? 글쎄요, 동네에서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김 씨 아드님이 집을 알아보러 왔다가 부동산에서 그런 말을 했다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집을 알아보러 왔다고요? 언제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데 언제 왔다는 거예요? 지난주쯤인가? 부동산 김 사장이 그러는데 젊은 사람이 와서 이 동네 집값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김정태 씨 아들이라고 하면서 지난주라고요? 그럼 저한테 전화하기 전에 이미 이곳 집값을 알아봤다는 뜻이잖아요. 갑작스럽다고 말을 하더니 나를 속인 거네. 그런데 김 씨, 혹시 집을 파실 생각 있으세요? 집을 팔아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아, 그냥 부동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니까 혹시나 해서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는데 더 이상한 점들이 떠올랐어요. 평소에 아들이 전화할 때는 아버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부터 하는데 그날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넉 달만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하연이 발령이 났다면서 정작 하연이 본인은 전화를 바꿔주지도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인사라도 하는데 말이죠. 주말이 되자 정말로 이삿짐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트럭이 2대나 왔어요. 몇 달 임시로 지낸다는 사람들 짐치고는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서준이와 예린이가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6살 서준이와 4살 예린이.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우와, 할아버지 집 진짜 크다. 마당도 있고. 서준이가 신기해하며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꽃 예뻐요. 예린이가 텃밭꽃들을 보며 좋아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들어와서 며느리 하연이가 연신 죄송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미안해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괜찮다, 괜찮아. 가족인데 뭘 그래. 하지만 짐을 들여놓는 걸 보니 생각보다 양이 엄청났습니다. 장난감 박스만 5개, 유모차에 애들 침대, 심지어 큰 냉장고까지. 거실이 순식간에 아이들 놀이방으로 변했어요. 저기, 냉장고는 왜 가져왔어? 아, 그게 저희가 쓰던 거라서요. 아이들 전용 간식이나 이유식을 따로 보관해야 해서요. 아이들 전용 냉장고, 몇 달 지낸다는 사람들이 전용 냉장고까지. 첫날 저녁 하연이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녁은 제가 할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다. 내가 할게. 너희는 짐 정리해라. 에이, 어떻게 그러세요? 제가 해야죠. 하지만 30분 후 결국 부엌에 나선 건 저였습니다. 하연이가 우왕좌왕하는 걸 보다 못해서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 도윤이었습니다. 저녁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도윤아, 밥 먹을 때는 휴대폰 좀 치워라. 아, 네. 죄송해요. 회사에서 급한 메시지가 와서요. 새로운 발령지에서 바쁘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뭔가 깨름칙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 가족이 온 첫날인데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는 모습, 이미 동네 집값을 알아본 흔적, 생각보다 너무 많은 짐, 가리고 제일 이상한 건 하연이가 중간중간 말을 바꾸는 거였어요. 아버님, 제가 부산에서 재택근무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재택근무? 그럼 부산으로 발령난 게 아닌 거야? 아, 그게 부분적으로 재택이 가능해서요. 발령이라고 했다가 재택근무라고 했다가 뭔가 말이 안 맞습니다. 설마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겠지. 가족인데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나? 하지만 그 첫날 밤부터 이미 제 평화로운 일상은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고 있었지만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습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암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들 가족이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서준이 유치원 보내는 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아침 출근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요. 며느리의 부탁에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서준이 씻기고 도시락 싸고 유치원까지 데려다 줬어요. 할아버지, 오늘 뭐 하고 놀 거예요? 뭘 하고 놀지? 점심 먹고 낮잠 자고. 낮잠은 재미없어요. 할아버지랑 블록놀이 할래요. 서준이의 제잘거림이 귀엽긴 했지만 오후 내내 상대해 주느라 녹초가 됐습니다. 예린이까지 같이 놀아달라고 하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평소에 즐기던 박 할아버지와의 아침 산책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김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산책도 안 나오시고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아, 네, 아이들이 와서 바빠졌어요. 힘드시겠네요. 나이 들어서 아이들 돌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박 할아버지의 걱정 섞인 말투에서 뭔가 다른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일이 터진 건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김 씨, 큰일 났어요. 옆집 박 할아버지가 급하게 우리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서준이가 우리 집 화분을 다 깨뜨렸어요. 우리 할머니가 정성스레 기르던 난초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준이가 놀다가 옆집에 들어가서 사고를 낸 모양이었어요. 옆집으로 가서 보니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화분 5개가 모두 깨져 있고 3년 동안 정성스럽게 기른 난초들이 흙 속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김 씨, 이게 뭡니까? 애들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박 할머니가 화가 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친하게 지냈던 분인데
이렇게 화내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배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3년 동안 정성스레 기른 건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동네에서 평판이 좋았던 제가 이런 일로 구설수에 오르다니. 집에 돌아와서 아들 부부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나한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연이가 한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서준이가 옆집에 혼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아버님도 계셨으니까 같이 책임이 있는 거죠. 뭐라고? 내 잘못이라고? 뭔 소리야? 내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생긴 일인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실수할 수도 있고.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를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저한테 참아달라는 말투더군요. 그 후 며칠 동안 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 예린이 어린이집 등원 시간을 오전 반으로 바꿨어요. 8시 반까지 데려다 주시면 돼요. 뭐, 8시 반? 네, 그게 저희 출근 시간하고 맞아서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하연이가 출근한다고 하면서도 낮에 동네 카페에서 자주 목격된다는 거였어요. 김 씨, 며느리분이 직장에 안 다니시나요? 마트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직장이요? 부산으로 발령이 났다고 했는데, 그럼 부산까지 매일 출퇴근하시나 봐요. 그런데 요즘 맨날 동네 카페에 계시던데 이상하네요.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연아, 너 요즘 카페 자주 가니? 네. 카페요? 가끔 가죠. 집에서는 아이들 때문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집중? 뭘 하는데? 회사 업무도 있고 자기 개발도 해야 하고 요즘 재택 근무가 많아져서요. 또 재택 근무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산 발령은 뭐지?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게 부분적으로 재택이 가능해서요. 아버님, 저 진짜 바빠서 나중에 얘기해도 될까요? 또 회피하네요. 뭔가 이상합니다. 더 이상한 건 이삿짐을 다 풀었는데도 부산에서 집을 구한다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도윤아, 부산에서 집은 언제 구할 거냐? 아, 그거요? 아직 좀 더 알아보고 있어요. 아이들 학군도 생각해야 해서요. 학군? 서준이는 여기 유치원 다니고 있잖아. 아, 네. 그게 일단 여기서 안정되면 그때 생각해 보려고요. 말이 자꾸 바뀝니다. 몇 달만 임시로 있는다더니 이제는 안정되면 그때 생각해 본다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진 건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예린이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났어요. 하연아, 예린이 열이 너무 높다. 체온계를 재보니 39도가 넘었습니다. 병원 가야겠다. 빨리 준비해라. 아, 그런데 아버님, 저 지금 중요한 온라인 미팅이 있어서 혹시 아버님이 데려가 주실 수 있으세요? 뭐라고? 내 딸이 아픈데 미팅이 더 중요해? 정말 죄송해요. 이번 미팅이 승진과 직결된 거라서 1시간만 더 주시면. 예린이가 칭얼거리며 울고 있는데 엄마는 노트북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혼자서 예린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3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예린이는 계속 울었어요. 할아버지, 아파요. 엄마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괜찮다, 괜찮아. 그런데 갑자기 어지럼 증이 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피곤했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예린이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도윤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의사가 들어와서 설명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입니다. 혈압도 많이 높아져 있고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집에 돌아가니 하연이가 미안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따라갔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안 늦었다. 네, 뭐가요? 너희가 애들을 돌봐라.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런데 하연이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그게 아버님, 저희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아버님은 이미 경험이 많으시니까 당분간은 좀 봐주실 수 없어요? 경험? 내가 언제 경험이 많다고 했냐? 도윤이 키우셨잖아요. 저희는 처음이라서 실수할까봐 무서워서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계속 맡기겠다는 거네요. 며칠 후 진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아들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용히 문 쪽으로 가서 귀를 기울였어요. 하연아, 아버지 상태가 어때 보여? 많이 피곤해 보이지? 응,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지난번에 병원에서도 쓰러지셨잖아. 그럼 됐네. 이제 슬슬 우리 얘기를 꺼내도 될 것 같은데.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 집 얘기 말이야.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니까 우리가 아예 여기서 살면서 모시는 게 좋겠다고. 모시고 살기? 그렇게 말하면 거절 못 하실 거야. 아버지가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 하면. 그런데 집 명의는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우리 쪽으로 바꿔야지.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미리 처리하는 게 좋아. 그런데 아버님이 알면 화내지 않을까? 뭘 화내?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건데 오히려 고마워하실 거야. 그렇긴 하지만 좀 미안하네. 미안할 게 뭐 있어.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거가 될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것뿐이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모시고 산다는 명목으로 제 집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힘들어할 때를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였어요. 갑작스러운 발령이라던 부산 이사, 임시로 몇 달만 일하던 약속, 재택근무라는 거짓말, 모든 게 처음부터 짜여진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동네에서 집값을 미리 알아본 것도, 냉장고까지 가져온 것도, 부산에서 집을 구한다는 말이 쏙 들어간 것도 모든 게 다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은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내 친자식한테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아들 부부는 저를 약하고 순수한 늙은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7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저에게도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서준이를 깨우거나 도시락을 싸주지 않았고 아이들 등원도 며느리 몫으로 넘겼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몸이 자꾸 무거워졌고 마음은 더 피곤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조금씩 말수가 줄었고 도윤이는 여전히 출근과 회식 핑계로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집안에서도 외톨이가 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박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김 씨,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어요? 뭐 그냥 피곤해서요. 이거 드릴게요. 우리 마누라가 해준 건데 몸에 좋대요. 박 할아버지는 말없이 제 손에 작은 보자기 하나를 쥐어주고 돌아갔습니다. 그 안에는 따뜻한 생강차가 담겨 있었고 그 정성이 너무 고마워서 잠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기가 막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주말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다 우연히 도윤과 하연이의 대화를 들은 겁니다. 그래도 아버님 눈치 보이긴 해. 요즘 말도 없고 자꾸 피하셔. 그럼 슬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김 팀장한테도 말해놨고 절차만 남았어. 김 팀장? 절차?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다시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 명예 이전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하단에는 빈칸으로 서명란이 남겨져 있었어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집을 빼앗으려는 건가? 며칠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도윤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고 저희가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신다고? 그 말 좀 무섭다. 제가 차갑게 대꾸하자 며느리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뜻이 아니라요. 아버님 편하신 게 제일이죠. 그런데 혹시 앞으로를 위해 집 명의를 저희 쪽으로 돌려두는 게 어떨까 해서요. 세금 문제도 있고 상속도 그렇고요. 순간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며느리는 상냥한 말투로 말했지만 그 속뜻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제 평생의 터전인 이 집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도윤이와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무슨 조건인데요, 아버지?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달만 지내보자. 그 다음엔 내가 결정하겠다. 그들은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이 움직였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억척스럽게 일하며 이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아내와 함께 벽지를 바르고 창틀을 고쳤던 기억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걸 이렇게 쉽게 넘길 수는 없었어요. 그 순간부터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잊고 살았던 책임감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호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모르는 사이에 제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대문을 나섰습니다. 예전처럼 동네를 산책하고 슈퍼에 들러 박 할머니와 담소도 나눴지요. 일부러 밝은 얼굴로 행동했고 집에서는 최대한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가 순수히 마음을 돌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들은 서류 작성을 서두르기 시작했고 심지어 명의 전용 인감도장을 만들자며 함께 구청에 가자고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간 건 30년 지기 친구 박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김 선생, 절대 서명하지 마. 그건 일종의 사기야. 그리고 증거는 다 모아놨지? 녹음도 했고 서류 사진도 찍어놨어. 잘했네.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이건 민사고 형사고 다 걸 수 있어. 며칠 후 일부러 식사 도중에 도윤이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다음 주쯤이면 정리되겠지? 도윤은 반가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김 팀장이 요즘 일처리 빠르대요. 곧 서류만 정리되면 됩니다. 하연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버님, 혹시 도장 준비되셨나요? 필요한 서류는 저희가 챙겨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준비는 다 됐다. 다음 주 월요일 구청에서 만나자. 월요일이 되자 저는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 먼저 구청에 도착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도윤과 하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아버님, 좋은 아침이에요. 준비하셨죠? 그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 등장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박 변호사였습니다. 도윤과 하연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내 친구 박 변호사다. 내가 서류를 들고 다니는 걸 보고 의심이 들어서 상담 좀 받아봤지. 박 변호사는 말없이 서류를 꺼내 도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건 바로 도윤이와 하연이의 대화 녹취록과 명의 이전 계획이 담긴 증거 서류였습니다. 하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도윤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 서류는 모두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 너희가 이 집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증거로 충분하지.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 집은 내 엄마와 내가 피땀 흘려 만든 집이다. 내가 이 집에서 자란 건 기쁘지만 이걸 빼앗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하연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앞서갔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다. 오늘부로 너희는 이 집에서 나가라. 그렇게 아들 부부는 당황한 얼굴로 구청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늙었다고, 혼자라고, 바보인 줄 알았겠지.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았겠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텃밭에는 작은 새싹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이겨낸 저를 응원하듯이 말입니다. 아들 부부가 집을 떠난 후 저는 오랜만에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엔 여전히 장난감 상자 몇 개가 남아 있었고 부엌 찬장에는 아이들 간식이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마음속 먼지도 함께 털어냈지요. 다 치우고 나니 집이 참 조용했습니다. 예전처럼 새벽에 일어나 뒷마당 텃밭으로 나가봤습니다. 고추가 잘 익어가고 있었고 상추는 한창 싱싱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 모습을 얼마나 좋아했을까 생각하니 잠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다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박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 씨,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한바탕 꿈을 꾼 것 같아서요. 박 할아버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 마트에 들렀을 땐 박 할머니가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김 씨, 혼자라 외롭겠지만 그래도 마음고생 끝나서 다행이에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다시 라디오를 들으며 아침을 시작했고 텃밭에서 시간을 보내며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손주들이 남기고 간 작은 그네가 마당 한편에 흔들릴 때마다 웃음이 나기도 하고 가끔은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기 도했지만 이젠 그조차도 편안한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언제든 괜찮으실 때 연락 주세요. 전화를 걸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 한 줄로도 그의 진심이 느껴졌기에 저는 그 문자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아니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유품 상자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는 모습과 그 옆에서 아이를 안고 서 있는 제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이제야 당신 말이 맞았어요. 너무 참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조용히 속삭이며 사진을 내려놓고 불을 끄니 창밖 달빛이 유난히 밝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도 이야기 나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